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벼락, 조용한 골목, 공식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대통령이 공식 기록 없이 방문하는 곳,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밤들이 쌓인 곳. 그 밤도 그랬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술이 있었다. 음악이 있었다.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친목 모임,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대통령 박정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왼편에는 경호실장 차지철, 오른편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두려워했다. 오후 7시 35분, 말다툼이 시작됐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차지철이 먼저였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대, 거리로 쏟아진 학생들, 미심의 균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해법은 단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을 죽였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니면 비슷한 말을. 역사는 정확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기억한다. 피가 끓는 분위기를. 김재규는 조용했다. 그는 차지철의 말을 들었다. 박정희의 표정을 봤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재규는 알고 있었다. 오후 7시 40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옆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부하 직원이 있었다. 박선호. 그에게 권총을 건네받았다. 발터 PPK.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 냉전시대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총. 오후 7시 41분. 김재규가 돌아왔다. 그는 먼저 차지철을 쐈다. 한 발. 차지철이 쓰러졌다. 그 다음 박정희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한 발. 대통령이 쓰러졌다. 아직 살아있었다. 김재규는 다가갔다. 마지막 한 발. 오후 7시 41분에 대한민국의 18년이 끝났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 나왔다. 우발적 범행, 술자리 다툼, 충동적 살인. 간단하고 명확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세계는 놀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식 발표를 믿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남았다. 왜 김재규의 총에는 여분의 탄창이 있었는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예비 탄약을 준비하는가? 왜 그의 부하 박선호는 같은 시각 바깥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했는가? 혼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부하를 사전에 배치하는가? 왜 그날 밤 궁정동에는 평소보다 경호 인원이 적었는가? 누가 줄였는가? 역사는 단순한 답을 좋아한다. 권력은 더욱 그렇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네 글자는 수십 개의 불편한 질문을 한 번에 덮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덮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기다린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총성은 한 번이었다. 하지만 그 총성이 만들어낸 파문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기로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공식 발표는 충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충동은 탄창을 예비하지 않는다.
충동은 계획하지 않는다. 충동은 기다리지 않는다. 김재규는 기다렸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성은 오후 7시 41분에 울렸지만 그 총성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이었기 때문이다. 18년 전 한 군인이 탱크를 이끌고 서울 거리를 지나던 그날부터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서울 시민들은 잠들어 있었다. 한강다리를 건너는 탱크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라디오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오늘 새벽을 기해 일체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당시 44세, 육군소장, 경상북도 구미 출신, 가난한 농가의 5번째 아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그를 기억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이야기할 때 괴물을 떠올린다.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처음부터 권력에 굶주린 인간을. 하지만 역사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독재자는 종종 처음에 필요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1961년의 대한민국은 혼돈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8년. 국민소득은 연간 80달러 남짓.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자리에는 무능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거리에는 매일 시위대가 쏟아졌다. 국민들은 지쳐 있었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박정희는 그 틈을 봤다. 그의 집권 초기 10년은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겼다. 포항제철이 세워졌다. 수출이 늘었다. GNP가 올랐다. 가난했던 나라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느꼈다. 변화를, 성장을, 희망을. 그래서 그를 지지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박정희는 단순히 총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결과는 많은 것을 용서하게 만든다. 하지만 권력은 변한다. 아니, 정확히는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다. 국회를 무력화했다. 헌법을 자신의 영구 집권에 맞게 고쳤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이때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희 정권은 그 목소리를 억눌렀다. 중앙정보부가 활동했다. 사람들이 끌려갔다. 고문이 있었다. 처형이 있었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역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한다. 박정희는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기엔 그는 너무 오래, 너무 깊숙이 그 시스템 안에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박정희는 경제를 살린 사람이었다. 동시에 자유를 죽인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었다. 1979년, 그의 마지막 해. 박정희는 예전의 박정희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느꼈다. 그가 수척해졌다.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다.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경찰이 진압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이 나왔다. 박정희의 주변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나는 대화해야 합니다였다.
이것이 김재규의 목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강하게 진압해야 합니다였다. 이것이 차지철의 목소리였다. 박정희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면 두 쪽 모두를 들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큰 답이었다. 말년의 박정희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가 두려워했다고. 무엇을? 자신이 만든 것들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자신이 믿었던 시스템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독재자의 가장 큰 위험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박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1979년 10월, 궁정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기록은 없다. 공식적으로 그날 밤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한다. 그가 유난히 말이 없었다는 것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는 것을. 마치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혹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김재규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그였는가?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유신체제를 싫어했다. 수천 명이 거리에서 싸웠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갔다. 수십 명이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겼다. 김재규, 1926년 경상북도 선산 출생. 박정희보다 10살 아래. 육군사관학교 2기. 군 시절부터 박정희와 인연을 맺었다. 사단장 시절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다. 보안사령관을 거쳐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됐다. 중앙정보부, KCIA.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겉으로는 국가정보기관이었다.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칼날이었다. 반정부 인사를 감시했다. 야당 정치인들을 미행했다. 언론을 통제했다. 필요하면 납치했다. 필요하면 고문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도 중앙정보부의 작품이었다. 김재규는 그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설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의 핵심부에서,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결국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아쇠를 당겼다. 왜?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KCIA 부장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니. 고문과 감시의 총책임자가 자유를 말하다니. 하지만 인간은 단순하지 않다. 김재규의 측근들은 증언한다. 그가 말년에 변했다고. 1978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부산과 마산의 시위를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차지철이 200만 명을 죽여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쌓인다. 1979년 여름,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이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자리.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의 권력을 원했다.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하고 중앙정보부를 무력화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이인자가 되려 했다. 박정희는 그것을 허용했다. 김재규의 입장에서 그것은 배신이었다. 오래 섬긴 충신이 새로운 총신에게 밀려나는 것.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 하지만 김재규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질투만은 아니었다. 그는 차지철의 방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진심으로.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1979년 10월 4일. 박정희가 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켰다. 민심이 폭발했다.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마산으로 번졌다. 경남 일대가 흔들렸다. 계엄령 논의가 시작됐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차지철은 반대 보고를 했다. 강경 진압해야 합니다. 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규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결심이 굳어졌다고 측근들은 말한다. 10월 26일 궁정동 만찬. 김재규는 그날 아침부터 달랐다. 말수가 적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부하 박선호를 따로 불렀다. 무언가를 지시했다. 박선호는 나중에 지원한다. 부장님이 오늘 큰일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 판창도 여분이 있었다. 이것이 공식 발표의 우발적 범행과 맞지 않는 이유다. 만찬 자리에서 차지철이 도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김재규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떴다. 총을 받았다. 돌아왔다. 그 사이에 몇 분이 있었다. 몇 분. 충동이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김재규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재단에 헌신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당신 혼자 결정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 혼자입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54세. 사형 집행 전 그는 조용했다고 전해진다. 두려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역사는 실제로 그를 평가했다. 다만 그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에 역사는 그를 살인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역사는 그를 논쟁적 인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그를 다시 바라보고 있다. 타오들 든 남자, 독재자를 쏜 남자, 사형을 당한 남자. 그가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어느 세대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본질이다. 사실은 하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읽느냐는 수백만 가지가 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총성은 한 번이었다. 하지만 그 반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1979년 가을. 서울의 공기는 달랐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관공서는 돌아갔다. 신문은 발행됐다. 시장은 열렸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총성도 없고 선언도 없는 전쟁. 눈빛과 보고서와 귓속말로 싸우는 전쟁. 두 남자가 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정보와 공작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 박정희의 오래된 신하. 조용하고 분석적이고 때로는 철학적이었다. 그는 국가를 큰 그림으로 봤다. 차지철, 병호실장, 군인 출신.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박정희의 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정희의 귀를 지배하려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보고 순서, 대통령과의 독대 시간, 어느 정보가 먼저 올라가는지. 사소해 보이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사소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의 귀에 먼저 닿느냐가 곧 누가 대통령의 판단을 형성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커졌다. 1979년 봄, 차지철은 노골적으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정보 수집에 개입했다. 경호실 직원들을 정치 공작에 활용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충돌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하는 채널을 독점하려 했다. 김재규는 이것을 참았다. 오랫동안 참았다. 하지만 부산과 마산이 터졌다. 1979년 10월 초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됐다. 신호탄이었다. 부산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학생들이 나왔다. 시민들이 합류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함성이 거리를 채웠다. 경찰이 진압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이 나왔다. 마산으로 번졌다. 창원으로 번졌다. 경남 일대가 흔들렸다. 청와대 내부 회의가 열렸다. 보고가 올라갔다. 의견이 충돌했다. 김재규의 보고는 이랬다. 민심이 심각합니다. 대화와 정치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강경 진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차지철의 보고는 달랐다. 유약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협의해 강경 진압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을 주겠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두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차지철 쪽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규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는 말한다. 각하가 그 말을 듣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진실인지 사후에 만들어진 정당화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회의 이후 김재규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여러 증언이 일치한다. 그는 더 조용해졌다. 더 내밀해졌다. 평소 만나던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줄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부하들에게 이상한 지시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사소해 보이는 지시들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10월 26일을 향해. 차지철은 몰랐다. 박정희도 몰랐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 박정희의 전 비서실 직원 중 한 명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각하는 10월 들어 이상하게 경계심이 높아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독재자의 직감은 예민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직감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8년을 버텼다. 수많은 쿠데타 모의를 사전에 분수했다. 암살 기도를 피했다. 그 오랜 세월이 그의 신gem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느꼈을 것이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 김재규가 18년 동안 자신을 섬겨온 사람이. 권력의 비극은 거기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많이 믿는다. 그리고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만찬.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박정희는 몰랐다. 이것이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것을. 차지철은 몰랐다. 자신이 첫 번째 총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김재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전쟁은 총성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기록에 없는 날이 있다. 1979년 10월 19일. 공식 일정표에는 흔적이 없다. 보도된 것도 없다. 나중에 공개된 문서에서도 이날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침묵하고 있거나 진실을 말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단편들이 있다. 짐원들의 조각들. 이후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의 행간. 살아남은 소수의 말들. 그것들을 모으면 하나의 윤곽이 드러난다. 10월 26일, 정확히 일주일 전, 박정희는 비공식적으로 어딘가를 방문했다. 공식 경호 없이, 공식 기록 없이.
그가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정희가 변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증언한다. 더 침울해졌다. 더 조용해졌다.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셨다. 밤에 잠을 못 잤다. 마치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들은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한다. 1979년 한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카터 현 정부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 박정희 정권을 인권 유린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다. 박정희는 분개했다. 그는 미국의 간섭을 싫어했다. 독자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미국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다. 그리고 CIA가 있었다. 미국 정부 문서들은 나중에 조금씩 공개됐다. 1979년 당시 CIA가 한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는 것, 주요 인사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는 것, 그 이상은 여전히 기밀이다. 혹은 분실됐다. 혹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다. 김재규와 CIA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있다. 그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미국 측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것은 직무상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만남들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10월 26일 총격 이후 미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일반적으로 외국 정부 수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외교적 혼란이 따른다. 성명을 조율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미국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단순하다. 미국은 한국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복잡하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면 적어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어떤 해석이 맞는지 증명할 증거는 없다. 하지만 10월 19일의 밤으로 돌아가 보자. 그날 밤 박정희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든 그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박정희의 태도가 달라졌다. 마치 어떤 결정을 강요받은 사람처럼, 어떤 선택지를 제시받은 사람처럼,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어떤 선택지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박정희가 그날 이후 보인 행동은 거부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사람처럼. 10월 26일 만찬에서 박정희는 만찬 자리로 향하기 직전 수행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늘 밤은 좀 일찍 끝내자. 이른 귀가 오늘 밤만큼은. 하지만 그는 귀가하지 못했다. 10월 19일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답은 아마도 어딘가에 존재한다. 워싱턴의 어느 서랍 안에, 서울의 어느 문서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억 안에. 하지만 그것이 공개될 날이 올지는 모른다. 어쩌면 어떤 진실은 알려지지 않는 편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면 너무 많은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묻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가능성이다. 오후 6시 0분, 청와대 경내. 박정희의 공식 일정은 이미 끝났다. 서류 결제, 보고 청취, 오후 회의. 모든 것이 평소처럼 처리됐다. 수행비서는 나중에 진술한다. 그날 각하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후 7시 0분, 박정희가 차에 올랐다. 궁정동 안가로 향하는 차. 공식 경호 차량이 앞뒤를 따랐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인원이 적었다. 누가 줄였는지는 나중에 논란이 됐다.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차 안에서 박정희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저녁거리. 퇴근하는 사람들, 불 켜진 상점들.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후 7시 15분. 궁정동 안가 도착. 높은 담, 철제 대문. 경호원들의 확인 절차. 차가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 작은 식당.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요리, 술. 분위기를 위한 준비. 오후 7시 20분. 김재규가 도착했다. 중앙정보부장 전용 차량. 그는 평소보다 일찍 왔다. 안가 경내를 잠시 걸었다. 부하 박선호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했다. 박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박선호는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했다. 경호원들을 별채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경호원들을 본관에서 떼어놓으라는 것이었다. 오후 7시 30분. 차지철이 도착했다. 경호실장.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는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세 사람이 모였다. 여성 수행원들이 서빙을 시작했다. 술이 따라줬다. 대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벼웠다. 날씨, 지방 경기 일정, 사소한 이야기들. 오후 7시 35분.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산과 마산 얘기가 나왔다. 차지철이 먼저 꺼냈다.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각하,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입니다. 김재규가 반박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민심을 더 잃습니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차지철이 비웃었다. 정치적 해결이요? 지금이 그런 소리 할 때입니까? 박정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오후 7시 38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옆방이었다. 박선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규는 손을 내밀었다. 박선호가 권총을 건넸다. 발터 PPK, 7발 장전, 여분의 탄창 하나. 김재규는 총을 자켓 안쪽에 넣었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오후 7시 40분. 식당으로 돌아온 김재규.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이제 총을 가진 자신. 차지철이 또 말하고 있었다. 강경진압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 김재규는 그를 봤다. 그리고 총을 꺼냈다. 오후 7시 41분.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이 쓰러졌다. 복부를 맞았다. 죽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박정희가 벌떡 일어섰다. 김재규가 총구를 돌렸다. 두 번째 총성. 박정희가 쓰러졌다. 어깨를 맞았다. 아직 살아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다. 방 안에 있던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가 문 쪽으로 달려갔다. 김재규가 다가갔다. 박정희 곁으로. 세 번째 총성. 머리였다. 오후 7시 41분에서 7시 42분 사이.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18년 집권. 경제성장의 설계자. 유신 독재의 주인. 박정희의 심장이 멈췄다. 오후 8시 5분. 김재규가 안가 밖으로 나왔다.
측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차에 탔다. 중앙정보구 본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아직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1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후 8시 50분. 박정희 사망이 공식 확인됐다. 국군 서울지구병원. 하지만 발표는 다음 날까지 미뤄졌다. 권력의 공백, 혼란. 누가 다음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역사의 시계가 새로 맞춰졌다. 오후 7시 41분. 총성은 한 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든 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는 중앙정보구 본부로 돌아갔다. 그는 총을 쐈다. 대통령을 죽였다. 경호실장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엇을 기다렸는가? 역사의 심판, 동료들의 지지, 아니면 단순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몇 시간 후 그는 체포됐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지시였다. 그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였다. 독재자를 죽인 사람을 체포한 것은 그 독재자의 자리를 차지할 또 다른 군인이었다. 박정희가 쓰러진 자리에서 피어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또 다른 군부였다. 김재규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 그것도 알 수 없다. 1979년 12월,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정은 육군본부 보통군법 회의였다. 군사재판. 판사도 군인, 검사도 군인. 방청객은 제한됐다. 언론 취재도 통제됐다.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재판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싸웠다. 예상 밖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침묵하거나 선처를 구하거나 정신 이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했다. 그는 당당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는 대통령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김재규가 대답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했다. 검사가 다시 물었다.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합니까? 김재규가 말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말이 당시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아니면 위험하게 들렸다. 살인자가 자신을 자유의 투사로 포장한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이 말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김재규는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개인 면담을 통해 끊임없이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이 무시됐다. 둘째, 10월 26일 이전 몇 주 동안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회적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납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행동이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누가 먼저 계획을 세웠는지, 외부 세력과의 연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됐다. 1980년 1월, 사형 선고. 김재규는 항소했다. 상고했다. 모두 기각됐다.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심은 자유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구치소. 교수형이 집행됐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거리에서는
전두환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서고 있었다. 5.18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재규가 처형된 바로 그날, 그가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것들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가 쏜 총알은 무엇을 바꿨는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가? 아니면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꿨는가? 재판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재판, 역사의 재판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그는 졌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처형됐다. 공식적으로 살인자였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그것은 세대마다 다른 답을 내놓는다. 1980년대의 한국은 그를 범죄자로 기억했다. 1990년대는 그를 애매한 인물로 봤다. 2000년대는 재평가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은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악인이 되고 오늘의 범죄자가 내일의 순교자가 된다. 그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김재규의 이야기는 그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1980년대, 한국은 전두환의 시대였다. 군사 독재가 이어졌다. 광주의 피가 채 마르기 전에 새로운 권위주의가 시작됐다. 그 시대의 김재규는 단순히 살인자였다. 대통령을 쏜 반란자. 교과서에는 그의 이름이 최소한으로 등장했다. 언론은 그를 다루지 않았다. 침묵이 그를 덮었다. 1987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6월 항쟁,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전두환 정권이 흔들렸다. 결국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민주주의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을 다시. 박정희가 없었다면 민주화가 더 빨리 왔을까? 김재규의 행동이 결국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는가? 그것은 살인인가, 혁명인가? 1990년대, 재평가가 시작됐다. 학자들이 논문을 썼다. 언론이 특집을 다뤘다. 생존한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당시 공범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어졌다. 2006년, 중요한 순간이 왔다. 재판부가 박선호 등 당시 공범들에 대해 일부 재심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무죄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 살인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대와 30대 응답자의 상당수가 김재규를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가가 엇갈렸다. 박정희 시대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교과서로만 배운 세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의 재평가는 세대 교체와 함께 온다. 직접 경험한 세대는 그 시대의 감정을 갖고 있다. 두려움, 분노, 상처, 때로는 향수. 그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그 시대를 모르는 세대는 다르게 본다. 더 냉정하게, 더 분석적으로, 때로는 더 단순하게. 한국 사회가 김재규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복잡해지는 것과 맞물렸다. 박정희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지금도 양분된다. 경제성장의 아버지, 독재의 주인, 근대화의 설계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람. 어느 것도 완전히 틀리지 않다. 어느 것도 완전히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복잡한 평가 속에서 김재규의 자리도 복잡해졌다. 그를 살인자라고만 할 수 없다면 그를 영웅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거대한 시스템의 내부에서 그 시스템을 부수려 한 사람.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목표를 향했던 사람. 그것이 비극의 구조다.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5년 영화 그때 그 사람들. 10월 26일 당일을 다룬 작품. 극장에서는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장면이 편집됐다. 그 자체가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줬다. 책이 나왔다. 인터뷰가 나왔다. 팟캐스트가 나왔다. 세대가 바뀌면서 미디어도 바뀌었다. 유튜브 세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재규는 영웅인가?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답이 달렸다. 찬성, 반대, 논쟁, 욕설.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이다. 공식적인 재평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김재규에 대한 법적 재평가, 즉 사면이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가 처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죄의 주인이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와 법의 평가는 다르다. 법은 그를 살인자라고 한다. 역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상태인지도 모른다. 결론 없는 역사, 답 없는 질문, 계속되는 논쟁,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다. 죽은 역사는 박물관 안에 있다. 전시되고, 설명되고, 결론 지어진다. 살아있는 역사는 거리에 있다. 논쟁되고, 반박되고, 다시 쓰인다. 김재규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질문이 있다. 답이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질문. 그리고 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질문. 김재규의 이야기는 두 종류 모두 있다. 먼저, 답이 어딘가에 있을 질문들. 첫 번째, 그는 혼자였는가? 법정에서 김재규는 말했다. 나 혼자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든다. 박선호는 사전에 준비했다. 다른 중앙정보부 직원들도 그날 밤 특정 위치에 배치됐다. 경호원 인원이 줄어 있었다.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었는가? 중앙정보부 내부의 누군가? 외부의 누군가? 미국 측 인사? 아니면 단순히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보스의 의도를 읽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없다. 두 번째, CIA는 알고 있었는가? 1979년 당시 CIA 한국 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는 10월 26일 당일 저녁 김재규를 만났다. 총격 사건 몇 시간 전에. 이것은 사실이다. 공개된 기록에 있다. 그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가? 브루스터는 나중에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만남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기밀군류다. 미국 정부는 관련 문서들을 아직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왜? 그것이 질문이다. 일상적인 만남이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역사는 기다린다. 세 번째, 차지철의 죽음은 계획에 있었는가? 공식 서사에서 차지철은 옆에 있다가 총을 맞은 부수적 피해자처럼 다뤄진다. 하지만 김재규는 그를 먼저 쐈다. 박정희보다 먼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그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먼저 제거한 것인가? 아니면 차지철의 제거 자체가 이 행동의 목적 중 하나였는가? 차지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 그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이 질문도 답이 없다. 네 번째, 전두환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10월 26일 밤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이었다.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는 몇 시간 만에 사망을 장악했다. 김재규를 체포했다. 수사권을 쥐었다. 이후 12월 12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그의 신속함이 너무 완벽했다는 주장이 있다.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부인했다. 당연히.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보인다. 아니면 극도로 영리한 기회주의자였거나 두 가능성 모두 불편하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질문들. 답 자체가 없는 것들. 만약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박정희가 결국 민주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절대 권력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더 강경하게 탄압했을 것이라고. 둘 다 증명할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김재규의 행동이 민주화를 앞당겼는가? 박정희 사후 전두환이 집권했다. 광주에서 피가 흘렀다. 그것이 답처럼 보인다. 민주화를 앞당기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987년 6월 항쟁, 1992년 문민정부, 점진적인 민주화의 흐름. 그 출발점이 1979년 10월 26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인과관계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역사는 단일한 원인과 단일한 결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답이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의 신성함인가? 자유의 가치인가? 목적과 수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한다. 영웅 아니면 악당, 옳음 아니면 그름. 하지만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궁정동 안가. 총성, 쓰러지는 몸, 흐르는 피. 그 장면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실이 아니다.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세대가 만들고, 역사가 만든다. 그 만들어진 의미가 계속 바뀌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역사가 살인자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역사는 또 무엇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그 총성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누가 쐈는지, 누가 쓰러졌는지, 어느 방에서, 몇 시에, 몇 발이. 우리는 재판 기록을 읽었다. 증언을 들었다. 문서를 뒤졌다. 영화를 봤다. 유튜브 영상을 봤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왜냐하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진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총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진실은 그 총성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에 죽었다. 그날 새벽 서울구치소의 공기가 어땠는지 기록은 없다. 차가웠는지 따뜻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역사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역사는 숫자와 이름과 날짜를 기록한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 교수형.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 한 인간이 있었다. 54년을 살았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군인이 됐다. 출세했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핵심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옳았는가? 그가 틀렸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판단할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이 왔다는 것을 안다. 광주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결국 민주화가 됐다는 것을 안다. 지금의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안다. 하지만 김재규는 그것을 몰랐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이 권력을 잡을지,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날지, 민주화가 8년 후에 올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공정한 판단의 출발점이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결과를 몰랐던 그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비대칭을 기억해야 한다. 영웅은 결과가 좋았을 때 만들어진다. 결과가 나빴으면 같은 행동을 한 사람도 악당이 된다. 그것이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김재규가 영웅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드는 방식 자체가 옳은지. 한국은 지금도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탄핵됐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군중 속에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 1979년 10월 26일은 끝난 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날의 선택들이 만든 파문이 지금도 한국 사회의 수면 위에 원을 그리고 있다. 김재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랑스러운 부분만 볼 것인가? 부끄러운 부분도 똑같이 볼 것인가? 어두운 시절의 사람들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할 것인가? 그 시절의 맥락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나라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청성이 있고 피가 있고 그 피 위에서 무언가가 자라난다. 그 자라난 것이 지금 우리다. 우리는 그 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김재규의 마지막 말로 돌아가자.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는 맞았다. 역사는 그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 평가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만 개였다. 그리고 그 수백만 개의 평가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역사의 힘이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을 흔든다. 수십 년 전의 총성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된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다. 김재규는 죽었다. 박정희도 죽었다. 차지철도 죽었다. 궁정동 안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질문은 죽지 않았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독재는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끝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영웅? 살인자? 순교자? 도구? 선구자? 각자의 답이 있을 것이다. 그 답들이 모여 역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1979년 10월 독재가 18년째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막고 있고 내부에서 변화를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당신의 손안에 총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는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이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총성은 1초도 안 걸렸다. 하지만 그 1초가 만든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끝.